공모가가 10,000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기존에는 26,000원이 끝이었는데 이제는 40,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표님 믿어요. 이사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어떤 얘기하냐면 저도 믿지 마시고 전인구 소장님도 믿지 마시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자본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저번에 화두가 됐었던 이제 SG 사태인데요. 아, 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SG 증권은 그 CFD의 매물이 중개가 되는 그냥 증권사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이름은 거의 뭐 대명사처럼 SG 사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야, 억울하겠다. 소시에테 제네랄이 뭘 잘못했는지는 뭐 수사 결과 밝혀져야겠지만 여기는 그냥 창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증권사 창구 이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증권사를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그 증권사는 그냥 창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표현을 좀 하냐면 뭐 이게 뭐 공매도가 됐을지 아니면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자가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저 버스에서 내렸으니까 버스 회사를 욕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증권은 사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그 증권사. 그리고 만약에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춘 리포트가 나왔는데 순매도 상위에 그 증권사가 마침 있다. 그러면 이거 뭐 짠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을 유출하기가 아주 쉽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커넥션이 있었고 실제로 뭐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혹은 그게 없다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냥 의심은 의심일 뿐 딱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 사태는 라더견 사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라더견 사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태는 좀 원인이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되게 스페셜했거든요. 예전처럼 보면 단기간에 짧은 뭘 기간 빨리 안에 해먹고 빨리 확 빠지는 올리고. 거고 이제는 그것도 감시가 심하니까 크게 먹지도 않고 20-30% 먹고 빠지고 이제 이게 패턴화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작업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동안에 가장 많이 봐왔던 게 매집은 장기간 할 수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 적게 이렇게 매집을 해서 어떤 호재를 땅 터뜨리죠. 뭐 보도자료를 낸다라든지 어떤 세력들은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자기네가 뿌린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ABC라는 회사의 이메일을 사칭을 해가지고 뭐 개발 아니면 애플의 공급 이런 식으로 보도자를 뿌린 거야. 그럼 기자들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언론사 이거 맞냐 사실이냐 아니면 이제 캘리포니아 전화해서 애플아 너네 얘네 거래 맞냐 확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썼죠. 제가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움직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상천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래량이 폭발하게 만들어서 거래량이 폭증을 했을 때 자기네가 몇 달 동안 사놨던 걸 한 번에 털고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더견 사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3년에 걸쳐서 저도 이제 예전에 눈여겨봤던 종목이 있는데 저평가 그리고 자산주들 11선, 21선도 깨지 않고 깰 것 같으면 들어올리고 깰 것 같으면 들어올리고 해서 거의 곡선이 비슷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정 매매로 관리를 했던 건데 목표는 그냥 주가 조작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들도 명분은 있어요. 저평가된 회사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끔 하려고 한 거다.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서.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기업 가치도 높아졌고 다른 주주들의 가치도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과연 이들이 생각한 엑시트는 무엇이었느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현금화안의 엑시트였잖아요. 과정은 문제 뭐 통정거래가 문제 있었겠지만 그래 주가 올림까지 좋아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회수할 건데 결국은 남한테 비싸게 팔고 넘겨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기존에는 거래량을 폭증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이들은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당한 지분을 모은 다음에 대주주에게 팔고 나오거나 제3자에게 팔아서 거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까지도 떠가게끔 하는 거. 그러면 자신들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25%인데 자기네들 뭐 같이 하는 그룹도 다 합치면 30%가 돼. 그 최대주주 지분율이 되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팔고 나오겠다. 이게 고수적으로 치면 쇼당 전략이겠다. 나 이거 이렇게 경영권 싸움 할 거야 라고 시비를 먼저 걸기 전에 살래요 말래요라 딜을 친 다음에 대주주가 딜을 안 받으면 경영권 싸움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언론 호도해서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래량 붙고. 그럼 그때 그냥 경영권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다 매도 치고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공시 띄고 노이즈만 빠져나온 거 일으키는 아니에요. 거죠.
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도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예. MSCI 코스피 그 MSCI 코리아 지수라든지 그런 데 편입이 되면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맞는 사람이 더 비싸게 들어오니까 그때 팔고 빠지려고 했다. 뭐 기상천외한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 강기혁 씨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부 종목에 대해서 거의 최대 주주 지분율까지 확보하기도 했었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간 종목들도 있었어요. 거기야말로 경영권까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매각을 하고 나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근데 이걸 만약에 혼자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정 매매를 안 하고 혼자는 못하죠. 내가 돈이 많아서 내 돈으로 막 사서 모아가지고 그냥 혼자 단독으로 지분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거는 범죄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내 계좌 혼자 했다면 네. 계좌 하나에서 사고 팔 수는 못 하잖아요. 사는 것만 가능했겠죠. 그렇죠. 사는 네. 것만 가능했겠죠. 근데 두 개의 계좌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호가를 계속 올렸다. 당연히 이게 통정 매매 되는데 그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IP 주소예요. IP 주소. 예를 들어서 전인구 경제연구소라는 이 사무실 안에서 몇 명이서 비슷한 주소로 사고 팔고를 한다. 빼박이죠. 그렇죠. 빼박이. 그래서 뭐 유동 IP나 뭐 VPN 우회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취재했던 사례는 각 PC방에다가 알바생들 뿌려요. 네, PC방에서 하라고. 그리고 지령도 어떤 케이스는 직접 전화로 하면 걸리니까 그 퀵 서비스로 이렇게 문서를 보낸 적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퀵 서비스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 여기 쓰인 대로만 주문을 넣으면 자기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전화 통신망, 인터넷망 다 피해서.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거죠. 와. 근데 이제 이번에 라더견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개인들의 스마트폰을 다 받았고 그거를 수십 대 수백 대에 깔아놓고 누구는 병원에서 누구는 골프 연습장에서 누구는 골프장에서 누구는 승마장에서 누구는 헬스장에서 몇십 대씩 이렇게 점조직처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합법이려면 그냥 혼자서 매수만 해서 하려면은 세상의 모든 물건을 혼자 다 받아가면서 가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통정 매매를 하면은 서로의 거래 몇 번만으로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펌핑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 아마 폰지 스킴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폰지 스킴이 뒷사람 돈을 받아서 앞사람한테 내주는 거잖아요. 내가 매년 50%씩 수익률 줄게. 그런 거죠. 한 달에 500만 원씩 줄게. 일단 한 5천만 원 맡겨. 5천만 원 맡깁니다. 첫 달에 500만 원을 줘요. 다음 달에도 500만 원을 또 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5천 더 맡겨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다 뒷사람 돈을 받아서 앞사람 내주는 거고. 근데 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뒷사람 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라더견 씨 사태도 그렇고 강기혁 씨 사태도 그렇고 이거는 뭐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제가 건너서 들었을 때는 강기혁 씨도 근래에 주변 자산가들한테 최근 한두 달 사이 연락을 좀 많이 했대요. 이 종목 좀 사달라 혹은 저희랑 함께 투자하시자. 돈이 조금 말라간다라는 신호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꺾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시세 조종. 시세 조정. 네,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피해를 줬던 사례들 우리가 알만한 게 있을까요? 시세 조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위 매수 호가, 매수 호가를 허위로 제출을 하는 거죠. 아침에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허수 주문이라고 하는데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동시 호가 때 그 호가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밑에 받쳐놓는 거죠. 진짜 아침에 되면 정신없어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오 되게 오를 줄 알았는데 뭐야 이렇게 된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루에 거래 대금이 뭐 몇백억, 뭐 몇십억 되는 종목이 아니라 하루 거래 대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 이것도 유튜버 사례인데 뭐 조선주였을 거예요. 그 우선주 가지고 그렇게 허수주문을 넣은 거예요. 그 삼성중공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조선주 그것도 우선주가 막 몇 배씩 오르고 근데 그것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막 올랐던 거죠. 거의 막 밈 주식처럼. 근데 거기에 알고 보니까 한 300억 원을 벌었다라는 유튜버가 그렇게 허수 주문을 넣어서 한 걸로 그때 금융당국이 발표를 했었죠. 그때 우선주 날렸었어요. 그때 별의별 우선주들 다 오르면서. 그래서 저 그때 영상 찍었던 것 같아요. 우선주 하지 말라. 이거 이상한 거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뛰어들죠. 지금 저 시총 장한 게 더 빨리 움직이는데 전인구가 뭐라 하든 나 오늘 30% 먹고 나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에휴,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많고. 자, 그래서 또 IPO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책에서 지적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IPO는 이제 기업 공개고 기업 공개를 하려면 공모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의 가치를 증시에 올릴 때 얼마로 할 거죠? 부동산으로 따지면 분양가인 거죠. IPO 할 때도 기업의 몸값이 비슷해요. 비슷한 동종 그룹. 해외 기업은 얼마, 한국 기업은 얼마, 거기에 평균. 그래서 위아래 얼마 빼고 해서 평균 밸류에이션으로 이 정도 올라갑시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IPO 하기 전에 비상장 상태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벤처 캐피탈, 뭐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큰 손들이 투자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고평가돼야 좋은 거죠. 공모가가 높이 평가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상장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뭔가 마사지를 하고 다닙니다. 언론에다 기사 흘리는 거죠. 아, 이 기업 뭐 개발했다, 특허 땄다, 아니면 고객사 어디를 컨택을 했다, 어디 뭘 심사를 받고 있다, 기업 가치가 5천억에 달한다. 누구도 5천억이라고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 한 1년 전에 네.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게 3천억 밸류로 투자를 했는데 네. 1년 뒤에 상장할 때는 5천억 밸류로 간다. 혹은 이제 왜 프리 IPO라고 하지 않습니까? IPO 직전 한 번 더 투자를 받는데 굳이 이 회사가 5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가 없는데 50억 자금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3천억 밸류로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는 한 4천억 아니 혹은 4,500억 밸류로 한 번 투자 일부러 받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밸류 찍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역시 전문가 아십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것도 증권사 IB에서 상장 주관사 있지 않습니까? 상장 주관사는 이 상장하는 회사의 몸값이 커져야만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예. 왜 집값이 높아져야지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더 펌핑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5천억 가치입니다. 이제 1조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그 IB 출입 기자들한테 계속 흘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기자들은 본인들이 기업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그것도 비상장사.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거를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직원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이 기업은 1조 원의 가치를 장외해서 평가받고 있다. 이것도 통정매매인데 그렇게 됩니다. 큰 규모의 서로 돌리기 아니에요, 가격.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옛날에는 금융당국이 이런 그 공모가에 개입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좀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시장 가격에는 개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요 예측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거품이 꺼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막 시장에 불타오를 때는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일단 공모주 주기만 해. 첫날 다 따상 갔는데 뭘. 그렇죠. 어차피 나는 공모주 받아갖고 첫날 다 까버릴 건데 2021년 난리였잖아요. 난리였죠.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를 그 첫날 따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걸 더 따라가고 거기서 상한가 한 번 더 먹겠다 따라가고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 다 물량 던져버리고.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는 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모가가 100이면 시초가는 200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상한가를 한 번 더 가면은 그렇죠. 260%. 260%가 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따상을 기대고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일종의 상한가 잠김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또 다음 날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그래서 이 진폭을 더 크게 그냥 벌려버리겠다. 4배인가요? 네. 400%까지. 그러니까 공모가의 400%까지 그것도 당일에 가능하게. 그러면 400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가가 10,000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기존에는 26,000원이 끝이었는데 네. 이제는 40,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문제 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적게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것도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네. 투기의 민족 아닙니까? 미국 주식이 그렇잖아요. 첫날 시초가 이게 무한이잖아요. 그렇죠. 무한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상은 그래도 내가 다음 날에도 팔거나 어떻게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팡 찍고 나서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손실이 말도 안 돼요. 엄청 커요. 맞아요. 근데 사실 금융당국이 의도한 것도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상한가 잠기지 않습니다. 예. 진폭이 커집니다. 400% 혹은 360% 갔다가 100%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 만에 뭐 한 200%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시장에 경고를 하는 거죠. 조심하시라고. 하루 만에 거지될 수 있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타 죽는 걸 생각을 할까요? 저 불에 뛰어드는 것만 생각을 할까요? 타 죽는다 하면 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200%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400% 벌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들겠죠. 저번에 뉴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네. 이제 하루 만에 4배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기자 놈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책에도 썼는데 네. 저도 기자 놈이지만 따상 가나 예. 이번 신규 새내기주 따상 기대주 거의 따상이라는 거를 기정사실처럼 쓰는 거예요. 4배 가나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4배를 간다 혹은 따상을 첫날 간다라는 건 공모가를 잘못 책정했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2.6배가 나고 하루 만에 4배가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금융시장이니까 주식판이니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의 투자 철학이 뭐냐면 공모주는 6개월은 쳐다보지 않는다거든요. 아, 예, 그러고 나면 한참 어디 가라앉던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바닥 찍고 다시 이제 상승할 때 그때서부터 다시 재평가자 이거지. 근데 그때 힘들었어요. 2021년에 그때 날렸었잖아요. 그때 그쵸, 분위기가. 그쵸. 안 하면 열심히 바보가 되니까 다 하니까. 근데 이게 주변에서 안 하면 바보란 말 나오면 예.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제일 조심해야 될 만한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그래요? 다 근데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뭐 이번에 제 그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네.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대표님 믿어요. 이사님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 누굴 믿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어떤 얘기 하냐면 저도 믿지 마시고 전인구 소장님도 믿지 마시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자본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 모두가 네.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이 투자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서 꼭 누구를 속인다 안 속인다를 떠나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내가 기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선한 영향력 아니면 뭐 회비를 받았으니까 VIP로 대우를 해드린다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나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건 문제 없을 때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뢰, 믿음, 심지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실제말로 종교의 영역으로 가버리면 광신도. 예. 맹신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 친한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소개를 해요. 그게 라더견 사태에서도 있었고 네. 또 다른 주가 조작 사태 혹은 주가 조작은 아니더라도 정말 선의로 많은 민중들의 부를 읽어주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고장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같이 연쇄적으로 파바바바바방 그럼 신용 썼던 것도 다 신용불량자, 아들도 신용불량자, 뭐 삼촌도 신용불량자, 고모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네가 그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서 충격 먹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가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그 망하는데 진짜 순식간에 망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네. 조바심이 나요. 맞다. 제가 지금 5천만 원 벌었다는데 내가 지난주에 제가 나 불렀을 때 했으면 5천만 원 지금 버는 건데 이게 나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 라더견 사태 때 아내분이 병원에서 일을 했다는데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다 거기에 돈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1억을 분배받고 그 다음 6개월 만에 뭐 한 2억을 또 분배받는데 이 친구는 와이프한테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 사기 같아. 하지 마. 네. 나도 주식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분명히 문제가 돼. 근데 와이프가 누구 이번에 1억도 받았대. 3억도 올라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치는 거죠. 미안해. 그쵸.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 우리 지금이라도 해보자. 우선 5천만 원 넣고 1억도 진짜 5천만 원을 주네? 그래서 더 빌려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포모 현상. 예, 포모. 나만 빼고 다 올라갈 것 같고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될 것 같고 그게 사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저도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 유튜버들도 뭐 여러 사태 있었겠지만 유튜버들도 좀 자정작용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법의 사각지대라는 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유튜버라는 네네네네. 게. 그러니까 뭐 유튜버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없고 뭐 언급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면 영향력이라는 게 커지잖아요. 예. 예전에는 조간신문에 나오면
그게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영상 시대로 가면서 케이블 경제 방송에서 출연자가 언급한 종목이 급등하고 막 이러는 건데 네. 기자들이 봐도 아니 뭐 공시 나온 것도 없고 뉴스 나온 것도 없고 보도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회사에 전화해봐도 몰라. 아 무슨 일이지? 왜 여기 급등했지? 아 거기 아까 무슨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추천했어요. 근데 그게 2010년대까지 이야기고 네. 2020년대 되면서 그게 유튜브라는 채널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리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 인플루언서들도 네. 또 개별 종목 직접 투자하시는 블로거들도 또 요즘에는 텔레그램으로도 정보를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죠. 본인이 많이 갖고 있고 오를수록 좋은 건데 당연히 매수 추천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에서도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막 퇴사하고 코인 투자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데는 이제 ETF 투자도 못하게 한다. 그런 데도 있어요? 뭐 그런 움직임도 나와요. 공공기관부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이 리포트를 쓴 사람은 과연 여의도 선수들이라는 주식을 안 갖고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고 본인은 이 주식을 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선행매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밝히지 않고 추천을 하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면 이게 지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선행매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 예고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노티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법에서는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럼 그냥 무료 블로그 역할만 해야죠. 히덴버그 리서치 마냥 예. 그냥 그거 다 배포하고 나는 이런 투자자니까 이런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판을 만들어 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버들은 거의 유사타 투자는 거의 다 달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하라 해가지고. 그게 재작년부터 금감원에서 예, 그런 쪽 유도를 많이 했죠. 고정적인 대가를 매월 받을 거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신고하고 그 제도권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왜냐면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신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 2,000개가 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유사 투자 자문업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은 경계도 되게 애매해요. 유사자를 붙였다라는 건 좋은 글씨 낙인을 하나 찍어 놓는 거거든요. 유사 수신 행위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닌데 돈을 받고 돈을 맡아주는 행위가 유사 수신 행위로 불법 네, 아닙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들이네요. 거기에다 유사 투자 자문업 얘들은 투자 자문사가 아니야. 유사한 애들이야라고 낙인을 찍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대1로 상담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투자자문사처럼 1대1로 만나서도 안 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전화 통화를 해도 안 되고 상담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법 개정을 또 국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채팅창을 닫아라. 그러니까 채팅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도우라는 사람이 전인구 소장님 지금 삼성전자 어때요? 하이닉스 팔아야 되나요? 근데 네 이대호님 삼성전자 지금 차익 실현해야죠. 그러면 그게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불법인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채팅창을 닫아야 된다라는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1대1로 대답만 안 하면 되지. 그 사람에게 응답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창을 닫아버리라는 건 저 사람하고 내가 통화를 할 수도 있으니 전화기를 없애야 된다. 저 사람하고 내가 통신을 할 수도 있으니 팩시밀리를 없애야 된다는 거랑 같다. 이거는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또 지적도 나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뭐 지켜봐야죠. 아무튼 제가 느꼈을 때는 좀 확실하게 그런 규제가 들어올 때는 된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뭐 많아졌기 때문에. 워낙 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뭐 보면 카톡 리딩방 사태도 너무 심하고 최근에 저 그것도 충격 먹었어요. 인스타로 아는 분이 뜬 거예요. 아는 주식 유튜버가. 네. 그래서 뭐 강의를 해. 그래서 딱 눌렀더니 오픈 채팅방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뒤부터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식 하시는 분이 다 있어. 거예요. 거기 저도 있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불법이구나. 근데 이게 저도 신고하려고 해봤는데 피해자세요? 이러는 거 저한테. 아니 저를 사칭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용없다고. 진짜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게 피해받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이 포털 사이트가 피해 사례를 가져와야 이 창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 피해자가 생겨야만 이 사기 채널을 없앤다는. 그럼 사기 채널 또 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카오 이런 데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예. 근데 사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전인구 소장님 사칭하는 거, 와이스트리 이대호 사칭하는 거 조심하십시오라고 하잖아. 근데 그걸 이미 보신 분들은 안 당해요. 안 본 사람들 어쩌다 한두 번 전인구라는 사람 투자 잘한다는데 돈 많다라는데 그런 사람이 당하는 거라서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은 안 당해요. 원천 차단했으면 깔끔한 일인데 이게 차단이 안 되니까 신고를 걸고 싶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방 들어가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를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그리고 네. 단톡방에도 옛날에는 한두 명이었다면 이제는 100명, 200명이 들어있어요. 와. 그게 다 봇 아니면 직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한 명 입장했습니다 하잖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대호 대표님 덕분에 3억 대출 상환했습니다. 기프티콘 타. 저 이번에 반포에 집 사요 고맙습니다. 막 그 현금 따발 사진 찍어서 보내. 네. 그러면 눈이 돌아. 아직도 안 하셨었어요? 막 이렇게 올리고. 한번 전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유, 예. 좀 많은 진실들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지금 했던 내용들은 일부고 네네. 여기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를 하시고 잘못된 투자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